안녕하세요. 상식이 누이되는 지식 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애니메이션도 포함될 텐데요. 일본의 극우 성향을 띠는 데일리 신초에서 한 애니메이션을 두고 한국의 반일 불매 운동을 한순간에 파괴할 저력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작품의 이름은 귀멸의 칼날. 일본에서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 모든 공중파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해 한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죠.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12월에 개봉될 예정인데 자의식 과잉이 심각한 일본은 한국의 개봉 소식에 한국의 반일 운동이 끝나버렸다 라는 식으로 과대 포장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반일 운동이 깨진다고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건지. 솔직히 여러분은 이 애니메이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줄거리는 도깨비들에게 가족을 잃고 도깨비로 변모한 누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소년 만화로 다이쇼 시대가 배경입니다. 일본은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관심을 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인공이 도깨비를 퇴치하는 성장 이야기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도 하는데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는 걸까요? 극우 성향이 강한 데일리 신초 기사 댓글에 보면 일본인들의 처참한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한국에 개봉하지 말고 일본으로 와서 보게끔 하자. 관광에도 좋다.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겐 보여줄 수 없다 등 한국인을 마치 해당 작품에 미쳐버린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주 매니악한 작품입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는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인 다이쇼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의 애니메이션 팬들도 비판하는 작품이죠. 하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강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를 포함한 게임기 등 불매운동에 있어 대체 불가한 제품들을 소비할 때마다 선택적인 불매, 선택적 반일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분하지만 당장으로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분야를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선 더욱 확실히 대체하려는 국내의 움직임은 여전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 벳, 해당 기업을 모두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4개사가 1차로 뽑혔고 10월 27일에 나머지 46개가 2차로 선발됐는데요. 소부장 강소기업 벳은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일본이 소부장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죠. 또 선정기업은 진캠, 램테크놀로지, 사면이 됐습니다. 진캠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핵심 소재인 데옥시 뉴클레오사이드 3 포스페이트를 저가의 물질로부터 고순도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이자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소재인 초고순도 불산과 실리콘 산화막 시가객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사면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전자식 변속 레버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죠. 이처럼 중기부에서 체계적으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탈일본을 준비할 때 대기업들도 힘을 내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세계에서 전력 손실이 가장 적은 고효율 페라이트 개발에 성공했죠. 기존 페라이트 대비 최대 40%까지 적은데요. 페라이트는 산화처리 주원료인 자성 소재로 분말 형태의 페라이트 가루를 타일 모양으로 굳혀 사용합니다. 주로 TV용 파워 모듈과 차량용 파워 및 충전기 등에 장착해 전압을 바꾸거나 전류 파동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걸 통해 TV용 디스플레이 패널과 차량용 에어컨 오디오 등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페라이트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일본인데 1930년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가토우 박사가 아연 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공법의 개량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 산화물이 강한 자성을 나타내는 걸 발견했고 이것이 페라이트의 시초가 된 겁니다. 이후 1935년 설립된 일본 전자기업 TDK가 페라이트를 최초로 사업화하면서
현재까지 히타치 등과 함께 시장을 주도해왔죠. 하지만 일본 제품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 사이의 무역이나 외교 분쟁으로 수출입 규제 등이 발생하면 핵심 소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LG이노텍이 2018년부터 페라이트 개발에 본격 돌입했고 업계 최초로 소재 설계에서 DX와 AI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 고효율 페라이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이 소재를 사용하면 TV용 파워무드를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준인 9.9mm로 만들어 TV 두께를 약 6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TV용 파워무드의 에너지 효율도 최대 5%까지 높여 부품 수명도 늘릴 수 있고 발열이 적어 과율로 인한 화재 위험도 적어집니다. 결국 TV 및 차량용 파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기업은 LG이노텍입니다. 내년 상반기 소재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전자기업 및 완성차 업체 대상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시장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죠. 특히 일본이 주도하던 페라이트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해 또 하나의 소부장 국산화 성과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산솔루스도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을 국내 최초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은 미세회로 제종 공법의 핵심 소재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의 시스템 반도체용 PCB 등에 널리 쓰이는데요.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제품이지만 지난해 두산솔루스의 자회사 서킷포일 룩셈부르크가 일본 소재 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초극박 성능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두산솔루스의 두께 2마이크로미터 초극박은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의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LG이노텍과 두산솔루스에 앞서 한화, SKC, 포르릉 등 주요 기업도 국산화 성공을 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지난 5월 일본 니세이 케미칼이 독점하던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인 고순도 자일렐렌 디이소사이네이트를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해 상업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SKC는 일본이 시장의 95%를 차지하던 반도체용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성공해 연내 제품 인증 획득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죠. 그리고 SK머티리얼즈는 지난 6월부터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고 솔브레인은 업계 최고 수준인 순도 12-9의 액체 불화수소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 중입니다.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은 일본인들의 수준도 열등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불매운동 이후 한국에서 아주 큰 영업 성취를 낸 유니클로로 유명한 일본의 유통업체 페리스 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가 한 말인데요. 그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일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죠. 이렇게 일본인들을 비판한 야나이 회장이 사업에 뛰어든 동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덕분입니다. 그는 일본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와세다 대학 시절 한국의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며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한 이 회장의 진취적 사고방식에 감명받았다고 밝힌 바 있죠. 한국을 통해 영감을 받은 야나이 회장은 혐한 발언을 했고 결국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서 날개가 찢어진 채로 추락하고 있죠. 현재 서울 강남점을 포함해 20여 곳의 매장이 폐점했고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자매 브랜드 지유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야나이 회장과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 등으로 한국에게 빨대 꽂아 배를 불려왔지만 결국 한국을 향한 혐오로 야나이 회장처럼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황 판단 능력이 모자란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이 한국은 탈일본을 계기로 더욱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나오는 가운데 두 나라가 도발의 수위를 또 한 단계 높였습니다.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패권 경쟁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으로 취역 10개월이 된 자국 항공모함 산동함의 기동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공개를 한 것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지난 28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산둥함이 10개월간 정례훈련과 해상시험을 마무리하고 무기 장비 등의 성능을 검증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야오닝함에 비해 산둥함은 함재기 수량을 50% 늘렸다. 영상에는 항모 해상 기동 모습과 더불어 함재기 젠15의 이착륙 및 함정 포사격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영상 공개는 미국과 일본의 훈련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올해 5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마다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또 진행될 미국의 대규모 훈련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를 앞세워 말라바르 군사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쿼드 협의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규정한 뒤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중국 산둥함 영상 공개에 대한 대만의 반응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본토와 약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유사시 중국 연안에 포진한 중국군 함정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전을 염두에 둔 발상입니다. 중국이 산둥함을 앞세워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압박을 가하면 항모를 향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마포를 놓은 것입니다. 대만이 배치하는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매한 하푼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대만은 중국 인근의 외곽 도서 지역에 이를 전진 배치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턱 밑에 미국산 칼날을 서는 것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미 보잉사가 제조한 것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500파운드 약 226kg의 폭발 탄두를 날릴 수 있고 해안 방어 장소와 지대공 미사일 장소, 노출된 항공기와 정박 중인 선박, 항구와 산업시설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첨단 무기에는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차량도 25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미국이 추가 판매 예정인 공격 정찰용 무인 공격기 MQ-9 리퍼까지 도입된다면 대만의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에 잔뜩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하푼 미사일 판매 승인 후에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의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한 무력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서 무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하지 말라. 이 문구는 청왕조에서 쓰던 말로 중국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 꺼내는 최고 수위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한 미국 방산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된 기업은 보잉 디펜스, 로키드 마틴, 레이테온입니다.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만의 추가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만에 2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6,700억 원어치의 하푼 대함 미사일 판매를 더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국무부는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만 안보를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앞서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00억 원 규모의 무기 3종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어떻든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만은 전투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밝혀왔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미 중국과 대만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저명한 전문가는 8가지 이유를 들며 중국과 대만이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에 나선 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 가운데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횟수가 잦아진 점, 대만을 향한 중국 정부 측 비난 수위가 높아진 점, 중국이 국방법을 개정해 양안관계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점, 중국과 대만이 경쟁적으로 군사력 과시에 나선 점, 대만 정부가 중국 경제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점, 대만이 중국과의 왕래에 대해 통제를 강화한 점, 네,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많이 틀어지긴 했습니다. 두 나라가 갈등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만을 중국 본토 영토라고 여기는 중국과 달리 대만은 자신들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독립을 전면에 내세운 채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만 독립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은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독립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 사이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죠. 대만의 대응이 심상치 않지만 중국의 움직임도 만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군은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해 해안 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일부 미사일 기지 규모는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전쟁설까지 나오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죠. 앞서 중국이 항모훈련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올해까지 항모 실전 능력 확보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미국이 현재와 같이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군사활동을 벌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에 능한 이 전력을 항모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현재 계산입니다. 물론 모든 건 계획이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